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과학 기출해설 특강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실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여전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형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문제의 자료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16번이라던가 18번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해석하는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난이도를 한번 살펴봐 주셨을 때는 뭐 진동수라는 용어라던가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뭐 밀도라는 용어라던가 이런 용어를 물어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혈액의 성분에서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18번 같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얘기가 맞나? 막 이런 문제, 그죠? 18번 같은 경우는 집신벌레 한 마리가 체세포 분열을 한 번을 그랬을 때 개체수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자료를 해석을 해서 그리고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한 중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해설을 진행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2023년 1회의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용수철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수철 같은 경우는 1뉴턴의 추를 매달 때마다 1cm씩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수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뉴턴을 매달 때 1cm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추 A를 매달았더니 얘가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cm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몇 배가 늘어나고 있냐면 3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무게 같은 경우도 3배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우리가 3뉴턴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용수철 같은 경우,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같은 경우를 봐주셨을 때 지금 늘어난 길이 같은 경우하고 추의 무게하고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진동수가 가장 큰 파동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동수 같은 경우는 진동한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 주시면 1초라는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시간을 봐주시면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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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진동수라는 것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되겠지만 여기는 모두 3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진동을 한 것이 진동수가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3초라는 시간 동안 얼만큼 진동을 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자, 여기에서 볼게요. 3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얘는 3초라는 시간 동안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3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이 되겠고요. 여기는 3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얘도 3번이네요. 자, 여기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우리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은 진동수라는 것은 원래 정의가 1초라는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그냥 비교해서 가장 진동수가 큰 것을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진동한 것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린 횟수는 3초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3초 동안에 지금 진동한 횟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3초 동안 6회
를 진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걸 1초로 바꾸면 2회 진동을 했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원래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을 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고 외부와의 열 출입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A하고 B를 봤을 때 누가 온도가 높은 상황이냐면요. A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B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A가 높고 B가 낮으니까 자,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열이라는 것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옳은 것 찾아보죠. 열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하고 B 같은 경우를 봤을 때 A 같은 경우가 지금 열을 잃게 됩니다. 열을 잃으면서 이들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요. 둔해집니다. 둔해지게 되면서 이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열을 얻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입자의 운동을 살펴봤을 때 활발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A는 온도가 낮아질 거고 B는 높아지면서 A와 B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 지금 보시면은 3분 정도부터 열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열평형 온도라고 얘기하니까 아하, 열평형 온도는 20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번 정답이네요. 자, 1분일 때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A에서 B로 이동을 할 거고요. 2분일 때 A의 온도는 B의 온도보다 낮습니까? 2분일 때 A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옳은 것 찾아주시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가전제품이 나와 있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사용을 했을 때에 소비된 총 전기에너지의 양을 묻고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풍기하고 텔레비전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50W고 여기는 100W니까 합쳐서 얼마가 되냐면 150W를 소비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1시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요. 바로 전력량 구해주세요 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전력 같은 경우가 합쳐서 150W가 되겠고 1시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1시간이 되니까요. 자,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150, 단위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와트시 이렇게 되겠죠. 해서 정답은 150W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자유낙하시킨 공이 B 지점을 지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0줄이었다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시면 아니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면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운동 에너지니까 사실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mv제곱. 아니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질량도 있어야 되고 속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어지지도 않아 놓고서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자유낙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A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표면에서부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들이 낙하하면서 점차적으로 빨라지면서 누구로 전환이 되냐면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개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 위치 에너지가 지금 낙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거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게 누구로 다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될 건데 공개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얘가 얘로 다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10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10줄. 왜냐하면 이들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폐된 주사기에 피스톤을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건 밀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자가 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자, 밀폐된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변화에 대해서, 이 주사기 속 공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입자가 이렇게 3개 정도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입자가 빠져나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눌러주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입자는 이렇게 3개였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질량 증가하지 않겠죠? 왜냐면 입자의 수 종류 그대로니까요. 질량은 일정할 거고요. 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의 부피였는데 오호호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줄었습니다.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입자의 수 그대로고 우리 아무래도 피스톤을 눌렀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다.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우리 여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대요. 물방울이 맺혔다라는 것은 액체가 생겼다라는 건데 누가 액체로 바뀐 거냐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증기 기체가 아무래도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 같은 경우는 차갑기 때문에 날아다니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추운 겨울날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것도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있었는데 안경이 지금 차가운 상태니까 기체가 아무래도 그 안경 근처로 가가지고 액체로 바뀌어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서 뿌옇게 흐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액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되겠고요. 자, 리튬 원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리튬 원자가 리튬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리튬 원자가 1은 전자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튬 원자를 한번 살펴봐 주셨더니 플러스가 3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하나, 둘, 세 개니까 총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이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서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 전자를 잃었대요. 근데 얼만큼 잃었는지 볼까요? 플러스는 똑같이 3이고요. 마이너스는 지금 2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하나가 많아서 그래서 리튬 이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자가 3개였는데 전자가 2개가 되고 있으니 잃은 전자는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 있었던, 그렇죠? 왜냐면 그림 보시면 여기 전자 3개인데 2개니까 3개에서 2개가 됐으면 하나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좀 쉽게 찾아주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이 없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경우시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들에서 전자가 원래 몇 개였고 그리고 이온이 될 경우에는 몇 개를 잃어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1기압에서 고체 8m산을 가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고체를 가열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상황은 지금 우리 고체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체를 가열했기 때문에 고체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온도가 일정할까요? 여기는 상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고체였던 친구가 가열에 의해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고 있고 고체가 액체로 모두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 지금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A, B, C, D 중에서 녹는 점이 어딘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녹는다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뀔 때 그때의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고체가 액체로 될 때 그때의 온도를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바로 B가 녹는 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이 2번 되겠고요. 자, 여러 물질을 컵에 넣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우리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크면 가라앉아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작으면 뜹니다. 바로 밀도가 되겠죠.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 빽빽한 정도, 간단하게는 뭐 빽빽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면 가라앉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건 누굴까요? 자, 여기에서 뜬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스타이로폼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쇠구슬 같은 경우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뜨거나 가라앉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같은 경우는 밀도. 특히 밀도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해주실 때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우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겠죠. 밀도는 빽빽한 정도, 계산을 해주실 때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크면 가라앉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라앉은 거, 쇠구슬이 밀도가 크구나.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뜨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이로폼 공 같은 경우가 밀도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의 부피 모형과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소기체 2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기체 사이에 부피비가 있습니다.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이 될 때 그들 사이의 각각의 부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부피비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개수비가 됩니다. 개수비라는 것은 화학식 앞에, 개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화학식 앞에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2가 될 거고요. 여기 숫자 없는데요. 자, 1이라는 숫자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2가 되겠죠. 해서 요거 지금 수소입니다.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자, 이들의 부피비를 살펴봐 주시면 2대 1대 2의 부피비가 되는데요. 지금 수소가 2리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수증기 같은 경우도 2리터가 생성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만 가능한 그러한 법칙, 그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리터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2번 한번 살펴볼까요? 12번 같은 경우는 생물의 5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균, 소나무, 아메바, 호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대장균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런 균 같은 경우는 원핵 생물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원핵 생물계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장균이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소나무가 바로 식물계가 되겠죠. 아메바 같은 경우는 원생생물계 되겠습니다. 원생생물계.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물계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나무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예시들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말을 이용을 해서 식물의 광합성 실험 장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검정말이 생성한 기체가 누구인지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광합성 할 때 준비물이 무엇이고 생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광합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누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꼭 반드시 필요한 거 빛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생성되는 양분 같은 경우는 우리 포도당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체는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준비물, 그리고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빛이 꼭 필요하죠. 자, 그랬을 때 포도당이라는 양분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성되는 기체는 산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한, 검정말이 생성한 기체 같은 경우는 바로 산소!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혈액의 성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혈액의 성분을 한번 봐주시면 혈장이라는 거, 백혈구라는 거, 적혈구라는 거, 혈소판이라는 거 자,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혈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녹여서 조금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영양소라던가 아니면 노폐물이라던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녹여가지고 대체로 좀 운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백혈구는 뭐 하냐면요. 바로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어요. 이걸 우리는 식균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번이네요. 적혈구는 뭐 할까요? 적혈구는 자, 여기 운반되는 것 중에 산소는 없죠.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적혈구가 하는 일이 되겠고요. 혈소판은 우리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피가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혈액 응고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 응고작용. 자, 그래서 각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혈액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에서 D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액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이자액을 만드는 부분은 바로 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간이고요. 쓸개, 위, 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자액을 만드는 부분은 바로 이자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A, B, C, D에 대해서 각각 괄호해서 명칭까지 주어지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면 그냥 A, B, C, D만 제시가 될 것이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앞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각각의 명칭이 무엇인지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배설계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배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배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가 일어나죠. 소화가 일어나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혈액이 막 이제 영양소 같은 경우를 전달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 영양소를 바탕으로 해서 산소가 영양소를 막 분해하면서 이제 세포가 호흡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영양분. 소화에서 흡수한 그 영양분을 산소가 분해를 하게 돼요. 산소가 분해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얻는데 이게 바로 세포 호흡 과정이거든요. 세포가 호흡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노폐물 같은 경우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세포 호흡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 간단하게는 우리 좀 뭐가 예시로 많이 나와요? 오줌의 생성. 이런 부분이 바로 배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배설계에 속하지 않는 거. 우리 콩팥 같은 경우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콩팥이죠.
이 콩팥에서 오줌을 걸러내게 되고 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서 오줌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모이게 되죠.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이나 콩팥이나 오줌관 같은 경우는 배설계에 속하는데 심장 같은 경우는 배설계가 아니라 심장 쿵쾅 하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심장은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줌의 생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줌이 생성돼서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기까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순환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순종의 황색 완두와 순종의 녹색 완두를 교배했습니다. 잡종 1대에서 얻은 100개의 완두 중에서 황색 완두는 몇 개입니까? 돌연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서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건 라지 Y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건 스몰 Y밖에 없기 때문에 자, 라지 Y, 스몰 Y 받아서 자손일 때는 라지 Y, 스몰 Y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우성이냐면요. 황색 완두가 우성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같은 경우는 모두 황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모두 황색으로 표현이 되니까 100개의 완두 중에서 황색은 모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단세포 생물이래요.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 생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생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있고요. 한 번에 체세포 분열을 마쳤대요. 그럼 얘가 체세포 분열을 마치게 되면 띵띵 해가지고 지금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마리 끝. 이렇게 푸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체세포 분열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하나의 세포가 나누어지면서 2개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0에서부터 4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부분에 면적, 넓이, 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하고 속력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곱해가지고 이동 거리를 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시간은 4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속력은 지금 5m/s 나오고 있습니다. 5m/s. 그러면 초 나눠주시고요. 4, 5, 20. 그래서 20m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거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물에다가 지금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서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광물의 특성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물 같은 경우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광물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제시된 것처럼 뭐 굵기라던가 아니면 자성이라던가 아니면 염산 반응, 조흔색 뭐 이런 것들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광물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광물에다가 묽은 염산을 턱 한번 떨어뜨려 봐요. 그랬을 때 거품이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산을 떨어뜨려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염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광물의 특성 같은 경우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염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습니다. 달의 공전 되겠는데요. A 위치에서 우리 여기 A 위치에서 관측할 때 가에서 라중 보름달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지금 나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구에서 햇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여기가 보이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뭐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나다라의 위치에서 어떠한 달의 모양이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가나다라를 보고 있다 가정하고, 자,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햇빛 쪽이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가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요거 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 쪽이 반사가 돼서 이 부분이 보여지는데 지구에서 내려다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구에서 내려다봤을 때 햇빛 쪽이 보이니까 이쪽이 보이는 거죠.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면 오른쪽 반달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현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태양빛이 모두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름달의 형태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햇빛이 반사된 이쪽, 여기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하고 다하고 똑같은 모양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구에서 가를 올려다 보면 자, 이 모양이 되겠죠? 왼쪽 반달이 됩니다. 왼쪽 반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현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가나다라 중에서 보름달 같은 경우는 바로 라일 경우 이때 보름달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태양계의 행성 특징에 나오고 있고요. 이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안 읽어보셔도 요것만 보셔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빨간색의 큰 점, 우리 요거 대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적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목성입니다. 자, 목성형 행성이고요. 그리고 행성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큰 거, 우리 목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수온이 일정하냐면 바람에 의해서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고 있죠. A의 명칭은 바로 혼합층 됩니다. 그러면 A는 바람에 의해 혼합됐어요? 네, 정답 끝! 그래도 나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하고 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니까 따뜻해요.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상승, 가벼워져서 올라가려고 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차가운 거 묵직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얘네 섞일까요? 따뜻한 거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고 차가운 거 계속 밑에 있으려고 하니까 안 섞여요. 굉장히 이 층은 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습니다. C 같은 경우 봐주시면은 거의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온이 낮고 일정합니다. CD 같은 경우. 자, 수온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낮고요. D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A 같은 경우가 표면이기 때문에 여기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도달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A의 수온이 높은 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바람에 의해 혼합된다. 1번이 정답이고요. A는 혼합층입니다. 그리고 B는 수온 약층, 그리고 CD는 심해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고온다습한 기단 찾아주세요. 자, 일단 고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고온, 온도가 높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C하고 D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왜냐면 저위도에 있던 그런 공기덩어리가 오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다습하려면 바다 위에 공기가 떠 있었어야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다습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머물고 있었던 친구까지 생각해 주시면 바로 D가 되겠죠. 그래서 한여름 날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고온다습한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바로 D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세기에 있는 별, 이거 보고 거리 어떻게 알아요? 우리 뭐에서 뭐 빼보시면 되거든요. 일명 겉절이. 저와 함께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겉절이. 그래서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보는 거예요.
자,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봤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딱 거리가 10화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것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 다르죠? 얘 다르죠? C 같습니다. 그리고 얘 다르죠? 결과적으로 C 같은 경우는 보세요. 1.0 빼기 1.0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10화색의 거리에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C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3년 1회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모두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단순한 18번 같은 문제. 그죠? 하나의 그 세포가 있었는데 한 번에 체세포 분열했을 때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있었지만 학습하지 않으시면 사실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프 해석이라던가 용어의 의미 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공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녹아 있었습니다. 뭐 전력량을 구하는 문제라던가, 그죠? 그런 부분들 또는 이동 거리 구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뭐 겉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겉보기에서 절대를 뺐을 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학습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 파악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